골프는 연습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건 연습을 안 해. 다 실전에서 다 된다고 생각해. 그잖아요. 거절, 용서, 감사, 그 외에 수많은 것들 다 연습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감사해, 고맙습니다. 좀 이어지면서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통 인간관계에 대부분 좀 좁혀가잖아요. 특히 이제 20대 때는 막 여러 친구들과 놀고 이게 재밌고, 30대부터 이제 조금씩 좁혀가면서 40대 되면서부터 이제 특히 결혼 생활 시작하시고 애 있으시면 이제 더 이제 옛날 친구들 못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관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좁혀가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넓혀가는 게 맞는 건가요?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역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애착, 공감, 위로, 휴식, 심리적 안정감, 편안함이 가족이고, 그 다음에 재미, 기쁨, 호기심, 모험심,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해 나가는,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느슨한 관계다. 자, 보세요. 20대 때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느슨한 관계를 여러 개 만들죠. 그쵸? 그리고 40대, 50대 가면서 재미보다는, 호기심보다는, 모험보다는 휴식, 공감, 위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또 좁은 관계에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내 40대가 과연 그러면 위로와 공감과 휴식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까? 아니면 모험과 탐구와 호기심과 아니면 기쁨이 더 중요한 관계입니까? 이거는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사이클에 있지 않은 사람. 나는 지금 요런 국면에 있어. 근데 나랑 다른 국면에 있는 나랑 동년배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죠. 친구들. 애가 철이 없어. 혹은 애가 겉늙었어. 그게 바로 뭐냐. 각자의 사이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이클을 안 보는 거죠. 내 사이클만 고집하는 거지. 내 사이클만. 내 국면만. 내 국면만. 그게 바로 결국은 근데 느슨한 관계, 다양한 관계를 만드는 데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더 좁아져. 왜냐면 쭉 이렇게 40대, 50대, 60대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기업에서 제 나이가 임원 트랙에 들어가면서 이제 막 오히려 막 더 모험하고 개척하고 막 이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야, 김 교수 나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자. 왜 그랬더니 아니 사람의 마음도 좀 궁금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건설회사 임원하는 친구는 너밖에 없으니까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해보자. 그 친구랑 1년에 뭐 한 2번, 3번 정도 만나서 가볍게 뭐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죠. 그런 게 있구나 막 이러면서. 자,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회생활하면서 마치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또 이제 가족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가족의 또 이유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친구가, 제가 만났던 두 친구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혹은 서로를 비웃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또 나가는 거야, 친구가. 또 없어져. 자기 국면에 있는 친구들과만 또 친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여기서 국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안 만나. 그럼 숫자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나와 같은 국면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기 시작하면 친구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나랑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참 힘들죠. 참 힘들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연습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테니스 치신다 그랬잖아요. 테니스 할 때 자주 안 쓰는 기술이나 어려운 어색해요. 것들은 연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골프는 연습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건 연습을 안 해. 다 실전에서 다 된다고 생각해. 그잖아요. 거절, 용서, 감사, 그 외에 수많은 것들 다 연습해야 돼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연습 안 하셔서 그래요. 연습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 연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과 연습하셔도 돼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 야, 너 같으면 이렇게 친구가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해서 1억 빌려달라 그랬대. 1억씩 빌려달라. 그럼 그건 진짜 안 돼. 뭐 2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연습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연습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되게 재밌는 거 운전도 연습하고 골프도 연습하고 테니스도 연습하고 다른 건 다 연습하려고 그러면서 그 중요하다는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건 관계들은 다 실전에서 다 투입되면 바로 할 거번에 다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이렇게 근자감, 이건 전 최고의 근자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고 그 실수로 상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는 또 이제 관계가 끝나게 되고. 네네네. 자, 지금 관계 얘기 주셔서 책에서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하셨던데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 요소인 것 같긴 한데 외로움과 좀 멀어지는 방법은요?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이게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연애를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휴식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애만 끝나면 또 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바로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네. 요거 이제 또 출처를 또 명확히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의 그 선배 중에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항상 살려주세요. 그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그분. 그러니까 이제 명지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지금의 제 나이에 보다도 어리실 텐가 그러면? 근데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김정은 선배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교수직을 내려놔. 근데 참 제가 어쨌든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선배님이고요. 선배 심리학자로서 이분이 또 명언 제조기인데 하여튼 그분의 말이에요. 그분이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근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자주 그 인용을 하는데 이게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주위에서 자주 보실 거예요. 참 자기한테 득될 게 없는 해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못 도망가요. 근데 그 해되는 사람들이나 그 못된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외로운 사람을 잘 알아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운 상태에서 일만 하는 분들, 외로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능력만 키우는 분들, 외로운 상태에서 돈 많은 분들. 사실은 제일 못된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도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또 나쁜 관계가 되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나쁜 관계가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수많은 이혼이 그거죠. 이 커플이 이혼하셨는데 부부가 이혼하셨는데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데 이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네. 그게 또 재밌는 건 너무 외로울 때 외로움에 대한 도피수단으로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그때 또 그 관계가 나빠지는 거지.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가 나쁜 사람한테 도피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외롭다라는 건 고독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각자의 정의가 있지만 고독은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로움은 혼자 있기 싫은데 혼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삶에 외로움이든 고독이든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는 늘 존재합니다. 저 오기 전에 혼자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10시 정도에 온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카메라 세팅도 좀 하시고 참 좋아.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탁 놓고 물도 따라주시고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혼자 있는 시간에 그때 혼자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시에 와야 되는데 9시 40분에 너무 일찍 왔어. 그럼 20분을 제가 먼저 온 건데 약속 시간에 20분이나 먼저 온 거는 무례한 건 아니지만 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 작가님의 고독을 침범한 거죠.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고독을 침범한 거예요. 9시 40분에 오셨습니다. 예. 48분. 48분. 왜냐면 제가 올라올 때 살짝 한 5분 정도 내가 있다가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냥 슉 하고 올라가게 만드셔가지고. 교수님을 아시고 저를 아셔서 바로 층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29층 가시죠 교수님들? 예. 29층이라는 거 얘기해도 되죠? 네네. 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건물에 왔을 이유는 29층밖에 없겠지. 김 작가님 계시는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거니까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이분의 56분, 7분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48분 약간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면 이분의 고독을 침범한 거. 혼자 있고 싶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외로웠는데. 근데 외로움은 좀 다르죠. 어느 날 내가 있는데 혼자 있기 싫을 때. 그때는 제가 좀 먼저 오거나 혹은 예정에 없는 방문을 해도 좋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좋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이 관계를 좋아하느냐 나빠하느냐가 내 상태에서 결정되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도. 예. 그런데 문제는 외로운 상태에서 제가 와서 좋은데 저를 갖다가 이럴 수 있죠. 11시가 되는데 전 집에 가야 되는데 저를 붙잡을 수 있죠. 있죠. 저 압니다. 제 6년, 7년째 우울증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외로우니까 난. 갈 때 되면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어요. 진짜. 왜냐면 이 친구 헤어지기 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붙잡을 수 없죠. 그럼 얘날 진짜 무서워할 거고, 그럼 더 앞으로 못 만날 테니까. 저도 그렇게 붙잡아 본 적도 있고, 그렇게 붙잡혀서 참 난감한 경우가 있었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에서는 늘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난 군대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막 진짜, 왜 나만 군에 소속되는데 밖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친구가 우연하게 별로 안 친하다는 표현을 쓰자면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관계는 좋았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너 휴가 나왔다며 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술 먹자 딱 이랬는데 느꼈어. 아,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구나. 왜냐면 둘이서 데이트하고 있잖아.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근데 가기도 싫고 있기도 싫은 거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어떤 시즌에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못 느꼈는데 저는 그때 그 느꼈던 그 난감함. 나는 왜 여기서 이 친구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이 친구를 놓지 않고 심지어는 이 친구의 여자친구, 아마 그 친구의 여자친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눈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둘이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모르는 사이니까, 거기는. 그날 저를 처음 봤고, 딱 얘기를 들어보아니 아주 중마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웬만큼은 친한 친구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데이트에 이렇게 서너 시간이 뭐야. 한 너댓 시간 이상 제가 끼어 있었거든요. 민폐죠, 민폐. 그렇죠, 민폐죠. 그렇게 쳐다보세요, 사람을. 그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여자친구는 아마 참 이 사람도 참 제가 그때 또 저는 심리학과 다닙니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또 황당하게 보셨을까.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그 김경식이라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개그맨 김경식. 네. 경식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저한테는 꽤 오랫동안 외로움에 관련된 기억으로 남아있죠.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네? 그렇다고 조금 더 외롭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한 점도 실점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대량 실점한다 이런 얘기를 야구에서 많이 하시는데 줘야 될 점수는 줘라. 야구에서도 왜 노아웃의 만루야. 우리가 수비인데 노아웃의 만루면 한 1점 정도 주는 데서 끝나자. 이게 더 좋은 전략이지. 한 점도 안 줘야 돼 라고 하면 오히려 수비를 좀 특이하게 하다가 완전히 또 대량 실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구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보통 이 정도 나오면은, 야구 얘기 나오면은, 프로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다고 막. 그럼 살짝, 보는 스포츠는 뭐 좋아하세요? 전 테니스. 테니스? 보는 스포츠도. 요즘 많이 봐요. 옛날에는 축구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테니스가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근데 다른 축구나 농구나 이런 운동은 격렬한데 남들과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테니스는 혼자서 격렬하니까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되게 신사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이유로 그런 테니스에 관련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최근 심리학자의 또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팀 경기가 좋긴 한데 너무 몸을 많이 부딪히는 팀 경기. 그렇죠. 도대체 내가 스포츠를 보는 거야, 지금 싸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그 신경전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칙들. 그래서 반칙 없는 스포츠. 테니스 경기는 반칙이 별로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있기 힘들죠. 코트를 넘어갈 수 없으니. 그렇죠. 뭐 상대방한테 이씨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이유도 있죠. 자, 어쨌든 야구 대량 실점. 한 점도 안 주려고 하다가 노아웃 말루 때 오히려 대량 실점하고 한 점 정도 주는 전략으로 갔을 때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한 점도 안 주거나 아니면 실점을 너무 안 하려고 그럴 때 외로워집니다. 실점을 너무 안 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혹은 완벽하려고 할 때. 이때 오히려 그 외로움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외로움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과장되는 행동이 나오죠. 조금 더 외롭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 매일매일 친구들한테 뭐 연락하거나 매일매일 하면서 힘들어져서 결국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잘 찾아가면서 고독도 이런 맛이 있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는 굉장히 그 영리한 분을 봤는데 얼마 전에 있잖아. 라볶이는 친구들이랑 먹으면 맛있어. 떡라면은 혼자 먹으면 무지하게 맛있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좋은 것과 여럿이서 하면 좋은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자질구레한 건데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있잖아. 순대 야채 볶음은 친구 3명이랑 소주 먹으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혼자 있을 때 모듬 순대 쫙 한 접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막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쌈장에 찍어 먹는 고기랑 소금에 찍어 먹는 고기가 완전히 달라. 다르지. 네.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같이 먹을 때랑 나 혼자 먹을 때가 또 달라.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잘 승화시켜요. 먹는 것만 너무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심지어는 책도 혹은 스포츠도 여러 명이서 같이 봐야 될 좋은 게 있고 혼자 봐야 될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외롭다가 너무 힘들다는 건 혼자 있는 그 시간 있잖아.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거, 그 가치를 모르는 것, 이 시간에 딱 맞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 외롭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중 속에서 외롭다. 저도 자주 느끼죠. 예를 들자면 어떤 학회를 갔는데 학회인데 저만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롭죠. 그럼 순간적으로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근데 그 시간에 딱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럴 때는 딱 앉아서 요 정도 책 보면 마음이지 이런 책 보면 돼. 그러면 좀 그 뻘쭘한 시간이 잘 지나가고 확률적으로 친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10분에 한 명씩 오게 돼. 이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더 외로움이 크게 찾아요. 그럼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극히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외롭다 이런 연구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왜 주위에 보면 고맙다라는 말 하기 싫어서 도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고마워요 라는 얘기하기 싫어서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안 받으려고 끝내 노력하는 사람들 많고요. 미안하다는 얘기 싫어서 또 사람을 그 일을 안 만드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아예 그 일 자체를 안 만들고 안 하는 거. 그들의 언어로는 신세지기 싫어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담 주기 싫어서라고 하지만 우리가요 이걸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발전소에 계신 분한테도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이걸 지금까지 우리 집 여기까지 가져오신 분한테도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만드는 분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부담돼가지고 지금 이거 방송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중요한 건 고마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를 적재적소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로울 가능성이 커요. 주위에 되게 많이 봐요. 특히 고마워요, 감사해요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권력자, 많이 배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맞아, 그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죽어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 이악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 부자라도 컴플렉스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얕보이기가 늘 걱정하는 사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존감이 좀, 지금 현재 상태가 좀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을 하기 싫어서 그 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안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외로워지기 쉽죠. 외로워지기 쉽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평상시에 이것도 연습이에요.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문득문득 지나가서 잠깐의 친절, 정말 작은 배려하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무너지거든.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하기 싫고 고맙다는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사람은 실제로 작은 생활 속에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하는 횟수가 떨어져요. 맞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시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감사해, 고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연습하기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좋은데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지. 그게 가족이에요. 고마워, 미안해,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날 가가지고 저랑 얘기하다가 강연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다가 그날 집에 가서 그분의 자녀분이죠. 문득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짱! 진짜 아빠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그 아이가 그날 정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던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연하게 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면 우연하게 삶에 우연한 득점이 많이 생겨요. 우연한 득점. 우연한 득점이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요. 게임 왜 하는지 아세요? 게임은요, 지금 요 화면 위에서 이렇게 노란색 별표가 쓱 지나갈 때마다 내가 맞추면 15점이라고 하자고요. 게임은. 그러면 내가 맞추려고 15점 맞추려고 딱 눈 부릅뜨고 맞추죠. 15점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게임은 모르고 맞춰도 15점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로 맞춰도 15점 맞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게임이 너 방금 전에 너 맞추려고 해서 맞춘 거 아니지? 그러니까 15점 안 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우연한 득점이 있어서 우리가 몰입하는 거예요. 우연한 득점이.
왜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외로웠냐? 우연한 득점이 없어. 늘 예정된, 약속된 득점만 있어. 네네네. 계획된 득점만 있어.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거, 네. 보자고 해서 본 거, 네. 그리고 하자고 해서 한 것만 있으면 계획성 있는 삶은 좋겠죠. 네. 왜냐면 계획성이 너무 떨어져. 그럼 도박적인 삶이야. 그렇죠. 너무 문제가 있죠. 네네. 근데 계획성만 너무 존재해. 그러면 우연성이 너무 없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네. 활력이 없고. 네. 근데 게임은 우연적인 득점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우연한 득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한 득점이 뭐냐 살면서 문득 고맙다라는 얘기하고 문득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우연한 득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가서 우연한 득점을 했던 거죠. 예, 아이에게 주신 거죠. 자기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때로는 그렇게 정말 가끔은 어마어마한 걸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과 그분의 그 자녀분은 삶을 바라볼 때 이러겠죠. 아, 삶은 뭐 참 아름다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참 삶은 살아볼만 하겠다. 우연한 득점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 내가 우연한 득점을 많이 하려면 내가 많이 던져야죠. 그러니까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돼요.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저 되게 와닿는 게, 제가 이제 우울증을 되게 힘들 때,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임신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가는 데가 있잖아요. 아, 산후조리요? 아, 산후조리요. 네. 그게 기억이 안 나셨구나. 제가 애를 못 낳아봤어. 결혼 안 했으니까. 산후조리원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우울증이 심하게 좀 걸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사실 산후조리원 와이프가 있을 때는 뭔가 좀 어디 딴 데 약속 잡기가 좀 그렇잖아요. 와이프를 챙기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술이 완전 진탕 취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다 이제 저랑 연락이 됐는데, 와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기 남편 엄청 취한 거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같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 남편은 이제 완전 취했고, 친구가 남편인데, 그 친구는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중구 어디선가 만났는데, 취해서 거기서 제 앞에서 자존심 토하고, 전 그때 이제 우연한 뭔가. 만났으면 꼭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서 좋은 사람은 거기서 토하더라고, 그렇게. 거기 토하니까, 아, 이 친구는 자기 와이프 지금 산후조리에 있는 같이 와서 토하고 나를 위해서. 그때 이제 뭔가 되게 마음에 위안이 크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연한. 네, 우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그 우연한 사고도 우리한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우연한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연한 행복, 우연한 작은 그런 그 따뜻해지는 대화들이 정말 많이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그 확률을 나한테 만들려면 내가 결국은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언어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게 감사와 사과인데, 작은 감사와 사과를 많이 정성스럽게 주고받아 봐야 나중에 정말 큰 감사와 큰 사과를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사과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 있죠. 맞아. 네, 그 작은 사과들을 평상시에 안 해서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맞아. 감사도 마찬가지고. 맞아. 더 중요한 건 이런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근데 그 전에 6년 전에 제가 우울증을 많이 알았을 때, 이게 심리학자들 중에 좀 내공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6년 전, 7년 중에 굉장히 많이 우울이나 심지어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굉장히 이게 자기 자존감이 강한 분이거나 아니면 건강한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자들도 배워야 하는. 사실 이거 얘기를 잘 안 하죠. 이게 넘어갔고 다시 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뭐 성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성공한 기업가들만 할 수 있는 얘기 있죠. 옛날에 자기 망한 얘기.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렇지. 네. 지금 내가 잘 됐으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많이 우울했다, 내가 많이 되게 무기력해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툭 하고 던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분이 많이 강한 분이구나, 나보다, 심지어 저보다, 당연히 저보다 마음의 근육이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외롭지 않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장난칩니다. 저희가 진짜 장난을 굉장히 오랫동안 얼마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 심지어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조차도 요새 연구를 시작하죠. 장난. 왜 인간은 장난치느냐?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장난을 치죠. 장난치는 사람이 외롭지 않죠. 이게 양방향 다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와 상관도 있지만 양방향성의 관계도 있어요. 근데 장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외로울 때 사람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 장난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장난을 치는 사이는 애착도 있고 참 장난을 치는 사람이 창조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드리면 남성분들 중에 제가 교수님 어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집에 와서 장난쳤는데 그 와이프가 장난치지 말랍니다. 더 욕먹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막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자기 기준으로 장난치는 걸 희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 희롱해서 문제 앞에 성이 붙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꼭 나와서 문제 될 때 항변하는 게 나름 억울해하면서 나는 장난친 건데. 상대방이 합의할 수 있는 거야 장난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 기준으로 장난치면 희롱되기 딱 좋죠. 네. 그럼 반대로 장난이 제대로 되려면 뭡니까? 상대방 기준으로 해야 되죠. 상대방 기준. 그러니까 상대방 기준으로 해야 장난인데 그럼 상대방 기준을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봐야죠. 그렇죠. 관찰해야죠. 관찰해야 되죠.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관찰이라고 하면은 이게 관찰이죠. 대화하기 전에 관찰하는 거죠. 내 입을 다무는 거죠. 외로울 때 참 하면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을 물끄러미 관찰하는 거예요. 외롭다 싶을 때 사람들을 물끄러미 아무 생각 없이 관찰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학교에 갔는데 저만 빼고 다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나갔거나 뭐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물끄러움이 상대방에게 불쾌감 주지 않는 선에서 물끄러움이 이러고 사람들을 늘 관찰합니다. 되게 많은 게 보여요. 우리는 목적이 있을 때, 용건이 있을 때만 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모 건물에서 이러고 문득 있다가 보안요원 3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을 물끄러미 그냥 이렇게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이분들이 되게 재밌게도 교대를 하는 그 순간에 그분들은 지나갔던 특이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인수인계 같은 거죠. 그렇죠. 인수인계죠. 그러니까 인수인계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하면서 딱 느낌이 이거야. 아까 한 30분 전에 이상한 사람 둘 들어갔고 혹은 저 밖에 있는 사람 좀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저쪽을 슬쩍 보시면서 저 김경일 교수 저기 와 있는데 쟤 왜 저기 와 있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저라고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쳐다보지? 이렇게 그냥 느끼실 때도 있겠죠.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50년 넘게 살면서도 보안요원은 그냥 바톤 터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생각에 담아놓아야 되는 사람들 2-3사람을 인수인계 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라면 그쵸? 혹은 친구들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라도 야 인수인계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만약에 먼저 동창회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늦게 왔고 저는 먼저 좀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떠나야 돼. 야, 친구가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다시 또 보자라고 인사하면서 오는 친구가 있겠죠. 제가 이 장난을 쳐봤어요. 야, 왼쪽에서 2번째 남자. 쟤는 우리 친구지. 자, 왼쪽에서 2번째 남자 주치 정도가 심각해. 유의하고. 그 다음에 오늘 회비거든 인간은 저 인간이고 공금횡령의 유예죠. 이러고 저는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난입니다. 재밌네요. 네. 이상 보안요원 인수인계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장난을 친다는 게 그 사람한테 치는 장난이든 장난을 제대로 치는 사람들이든 상대방 불쾌하지 않게 장난치는 사람들 있죠. 맞아. 네. 선 넘지 않는. 네. 선 안 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저도 선을 너무 많이 넘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관찰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관찰을 하지 않아서. 그 보안요원분들의 반드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소위 말하는 웃음의 소재로 삼은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의 필연적으로 어려움이나 약점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직관 속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저한테 이러더라니까요. 얼마나 저를 오랫동안 관찰 안 했는지, 대학 자체를.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모임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모임들이 있잖아요. 딱 갔는데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물론 불쾌하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니 유머의 수준이 왜 이러니 저한테 딱 야 이거 백목가루 오랫동안 먹어서 너 폐가 안 좋아져서 그래. 이게 왜 이상한 유머가 됐냐면 요즘 대학에 뭐가 그런 게 있어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유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찰을 안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니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이 와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눈에 띄는 단점, 그 사람의 눈에 띄는 약점. 그게 쉽죠. 네, 그거를 가지고 재밌게 하고 싶은
그게 띄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관찰하기 시작하고 물끄러미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제일 하기 좋은 게 저는 그거예요. 외로울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관찰하기. 사람들 관찰하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이게 또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행동에 우리가 몰입할까요? 그게 테니스든 아니면 골프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십자수든 등산이든 왜 그 행동에 우리가 몰입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지만 행동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뇌에서 아무리 저희가 연구를 해봐도 맛있는 거 먹을 때와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이때만 뇌가 보상 중추가 자극받고 좋아하는 겁니다. 수위를 좀 낮췄어요, 두 번째. 네. 아시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즐겁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즐겁진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뭐가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위 자체로 즐거운 건 우리 뇌가 즐거워하고 보상 중추가 자극받는 건 맛있는 거 먹을 때와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뭔가를 그리면서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심지어는 막 두들기면서 재밌어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치면서 재밌어하는 전 테니스 칠 때 즐겁던데.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걸 하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부여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테니스를 좋아해도 벽치기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이거 오랫동안 못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죠. 네. 왜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상대방으로부터 안 오니까. 네. 내가 딱 쳤는데 상대방이 나이스 해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딱 쳤는데 상대방이 하면서 어려워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럴 때도 있죠. 야 뭐야 이런 공을 왜 아마추어가 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심지어 약간 약 올릴 때도 있죠. 뭐 6개월을 쳤는데 6주 친 것 같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약 올릴 때도 있지.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면 상대방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삽질도 센서 달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점수 나오면 게임 돼요. 그렇겠죠. 심지어는 사물 인터넷 센서 하나 더 붙여서 실시간 랭킹 나오잖아요. 무한 반복해요. 그게 애니팡이죠. 애니팡이에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찾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저 사람이 저럴 때 반응한다를 알 수 있는 것도 관찰입니다. 관찰이에요. 이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거. 저도 아까 그래서 뒤에서 살짝 쳐다봤죠. 여성분이면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지만 뒷모습을. 남성분은 김 작가님 저렇게 걷는구나. 물 건널 때 저렇게 놓는구나. 뭐 저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쳐다보십니까? 며칠 전에 테니스 치다 허리가 삐어서. 그래서 그렇게 걸음걸이가 특이하셨구나.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